지금 모든 하우스프가 갖고 있는 주택의 지분을 캠코나 이런 공공기관에 매각해가지고 그거를 뭐 대출 걸면 상환해서 하우스프로부터 탈출하자는 이 컨셉은 아니에요, 지금요. 왜냐하면 소득제의 부분이 논란이 그동안에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로 하지 말고 일 1차적으로는 그러면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은행과 대출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뭐 채무 조정이라든지 뭐 이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뭐 탕감이라든지 이런 걸 해보고 그래도 정 안 되는 것은 그럼 벼랑으로 몰리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제한적으로 구제에는 어떤 그런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우스프의 모든 문제를 그냥 국가가 다 해결해 준다는 이 컨셉은 사실상 제가 아까 얘기하셨지만 비슷했잖아요, 그죠? 아니 뭐 대기실에서 두분 짜신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왜냐면은 왜 이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면은 분명히 지금 그 이런 지분 매각 제도에 따른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매각 제도라는 걸 한번 제가 시청자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샀는데 이게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생계 위협을 받으니까 자기 집의 지분 일부를 자산관리공사 같은 공공기관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집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약간의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자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지분의 일부는 이제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시켜주자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하우스푸어가 처음부터 하우스푸어가 되지 않아요. 그럼요. 처음에는 중산층이 집을 사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하우스푸어가 아니었는데 약간 많은 은행이나 저런 이제 우리가 1금융권이라 그럽니다. 좋은데 아주 조건 좋은 데서 했는데 이게 집이 폭락하니까 이제 갚으라 나오잖아요. 만약 2억짜리가 1억으로 폭락했으니까 이제 은행으로 봐서는 이걸 이제 1억에 대한 차익이 있잖아요. 갚으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1금융권에는 돈을 못 꾸고 이자율이 비싼 2금융권에 가가지고 돈을 꿔가지고 1금융권에 갚은 거예요. 이게 이제 악순환을 일으켜버리는 그거였거든요. 거기다 하나 중요한 점이 우리나라 가계가 자기 전체 재산에 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 80%예요. 미국도 한 32%고 일본도 한 30, 한 2, 3%, 4%, 5%거든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집이 무너지면 이 자기의 전 가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 휘청거리게 되는군요. 근데 정보가 더 나가기 전에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박원갑 의원께서 이제 국민경제 말씀하셨어요. 국민경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문제가요. 집값이 떨어질 때 말고도 집값이 부풀어 오를 때 이미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자리가 많이 없는데 사실은 일자리가 없는 것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계속 부동산에 돈이 묶이다 보니까 생산 경제 쪽에 돈이 돌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자리 늘지 않고 소득이 안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우스푸어 구제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렇게 시장 원리에 따라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계속 떠받쳐 주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떠받칠 수 있다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이런 연착륙 대책, 뭐 부동산 부양책 이런 것들이요. 2003년 이래로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연착륙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2003년에 가계부채 400조 원 조금 넘던 것이 이제는 900조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가계부채 폭탄을 계속 키우는 과정이 정부에서는 계속 부양책이다, 연착륙 대책이다, 또 하우스푸어 구제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우리가 아메바가 아닌 이상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정말 국민 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한 걸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부가 계속 대책을 내놨지만 그게 간접적인 대책이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조세제도 아니면은 뭐 그래봤자 조금 뭐 금리 낮추고 이런 정도로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해결된 게 없고 좀 더 가계부채를 키워놓은 상황이 됐어요. 이왕 도와줄 거면 제대로 도와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라는 건 지금 시점에서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옳다, 그르다로 표현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느 방향으로 중심으로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그 하우스푸어를 굉장히 개인의 어떤 과도한 욕망으로 손해본 사람 취급을 하는 게 기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집이란 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 없는 서름이란 말이 왜 나오고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게 왜 나오고 평생의 꿈이 내 집 한 채 갚는 거라는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한참
하루라도 빨리 집을 안 사면 마치 평생 집을 못 살 것처럼 만드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가 바로 그 참여정부 시기였어요.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일면지에 재건축 얼마가 뛰고 얼마가 뛰고 얼마가 뛰고 남들은 다 빨리 재빨리 사서 어떻게 막 부자가 되고 막 로또 맞은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뒤처지구나라는 사회 분위기를 이게 과연 개인의 욕심만으로 생긴 것인가. 아니, 그래서 정부가 이제 저도 그런 더 분위기를 말씀을 만들고 드리고 근데가 싶은데요. 그렇게 잠깐만요.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그걸 뜨거워요. 남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서서히 지금 빨리 방향이 쓰러지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합리적인 제가 제가 전문가로 나온 거예요. 그거 얘기하지. 일단은 저는 말씀 안 그 얘기 해요. 하면 안 될까?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해야 된다니까요. 연결했어요. 오케이. 연결해서 말씀을 해야 돼요. 아니 저도 연결 안 당연히 되면 연결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상황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 그런 독립적인 존재인가. 그에 대해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해보고 그게 요새 제가 철학책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하우스포가 2000년도 당시에는 집을 갖는다는 것은 일종의 가장으로서 의무였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만 뒤떨어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런 편향이라든지 압박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지는 않았죠.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게 투기였다. 그렇죠. 그때 그렇게 대출을 많이 내서 사면 안 되는데 그거는요 결과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당시로는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은 네. 하우스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구제하고 이런 것들 분명히 도덕적 해이 부분이라든지 사회적 공감대라든지 이런 데서 확보를 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지적 때문에 1차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조정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그게 공공기관의 지분을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만큼 또 일정 비율의 임대료를 내는 거고요. 그리고 판다고 해서 100%도 받는 게 아니고 거의 경매 가격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충분히 도덕적 해이의 어떤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이 그 채무자가 지능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상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라. 그런 말씀. 박 선생님은 저희 편이신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거 빼요. 아니 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래요?